당신들은 전부 미쳤습니다. 이곳은 다리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릴 정도로 거센 파도, 극한의 기후, 기반조차 불안정해요. 이런 곳에는 절대로 다리를 건설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은 초등학생조차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런 곳에 다리를 건설하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정말로 실현하려 한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요. 여기 한국의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비웃으며 이건 기존의 상식과 이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미친 짓이라고 주장하는 유럽연합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친 짓을 말리기 위해 한국에 온 독일이 한 토목 전문가는 이내 한국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라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국토부의 책임자 요한 켈러입니다. 제 모든 커리어는 끝없는 위원회 회의, 위험평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대륙을 하나로 묶는 강철과 콘크리트 생명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답게 다리 건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다리 건설의 한계점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인근의 엘베 다리는 아무도 수리 예산을 들이지 않아 무기한 폐쇄되었습니다. 작년에 개통될 예정이었던 엠스하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토양 불안정으로 인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국 다리 건설이 물 건너가고 말았거든요. 즉, 교량 건설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이 건설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에나 반드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가 잦은 곳이나 기반 자체가 튼튼하지 않거나 혹은 잦은 폭풍 등의 극한의 환경 조건을 가진 곳들도 피해야 하니 저는 다리 건설이 완료된 곳보다 도저히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리 건설이 좌절된 곳들을 훨씬 더 자주 봐왔어요. 독일의 엄청난 경제적 이권이 달려있는 북해 연안과 섬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더욱 치명적이었죠. 독일 북해 연안의 프리지아 제도 섬들과 본토를 잇는 교량은 기술과 비용 문제로 수십 년째 검토만 되고 있고 계속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력한 조류와 갯벌 지형의 침하 문제, 겨울 폭풍과 해빙 등의 극한의 기후는 도저히 독일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극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세계 최강의 교량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지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달려있는 이러한 교량 프로젝트에 발조차 떼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러다 저는 베를린의 회의실에서 인프라 관련 중요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회의에서 난데없이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게 직접 명령하더군요. 요한, 당신 한국에 한번 갔다 옵시다. 내일 당장 말이에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한국이 유럽의 인프라 비상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장관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서남쪽 해안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교량이죠. 심지어 그곳은 극한의 기후 조건을 가졌고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나 한국은 본토와 외딴섬 사이의 수심 50m를 시속 250km의 바람과 18m의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다리를 건설했고 지금까지도 조금의 손상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다리가 절대로 건설될 수 없는 곳에 기술력 하나로 밀어붙이며 다리를 건설한 셈이죠. 솔직히 저도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성 이미지를 봤는데 그건 정말이더군요. 요한, 이 중에 절반만 사실일지라도 한국의 교량은 유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관님, 저는 제 인생과 모든 커리어를 다리 건설 하나에만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경력은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다리 건설에는 반드시 갖춰줘야 할 조건들이 있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해도 절대로 다리 건설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럽 엔지니어링 심장인 독일조차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관은 단호하더군요. 그는 제 항변을 일축하며 제게 억지로 비행기 티켓을 쥐어줄 뿐이었거든요. 물론 당신의 의심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교량 분야에서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한국의 자연을 초월한 다리 건설 기술력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영리한 마케팅인지 확인하고 오세요.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는 문명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어요.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던 모든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와 K-팝 앨범 수출로 더 잘 알려진 한국이 지금 토목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을 몸담아온 독일의 토목 기술력을 모욕하는 것 같았거든요. 장관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인재라고 여겨졌던 독일의 전문가들과 유럽 전역을 압도하고 있는 독일의 기술 기업들을 전부 부정하며 단숨에 압도적인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기술 수주를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달러를 쓸어 담으며 세계 최강의 부유한 국가가 되겠죠. 그러나 깊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정밀하게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른다고요? 그것도 한국이 말인가요? 하지만 이런 불평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장관의 직속명령이었고 아무튼 저는 24시간 내에 한국으로 떠날 운명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 분명 거짓된 홍보로 장관을 속였음을 확신하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은 꽤 우수했어요. 모든 표지판은 깔끔했고 한국인 직원들은 예의 발랐죠. 한국을 인정하긴 싫었지만 그래도 한국을 거짓으로 평가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 독일 국토부 장관도 이러한 제 객관적인 성격 탓에 저를 한국으로 보냈겠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의회의 첫 이미지에 매료된 채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국 심사를 할 때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 출입국 관리관은 보이지 않는 범죄를 검색하듯 공격적으로 여권을 검사하기는커녕 그저 카메라를 쳐다보기만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켈러 씨. 게이트가 울렸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공항 내에 AI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 사람 대신 기계가 모든 입국 심사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각종 서류도 끝없는 질문도 없었어요. 그냥 기계가 여권과 얼굴을 스캔한 후 3초도 안 되어 입국 심사 여부를 판단해 줄 뿐이었죠. 독일은 아직도 불친절하고 짜증스러운 입국 심사 직원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입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객관성은 존재하지도 않아서 개발도상국 출신의 여행객들은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음에도 그대로 추방당하거나 구금되기 일쑤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도 빠른 시스템을 구축해둔 국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은 누가 뭐라 해도 독일이에요. 아마 한국은 운이 좋아서 이번에만 독일을 능가한 것일 뿐 다음에도 독일을 능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곧바로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럼 그렇지 하며 실소를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아무리 기다려도 제 여행 캐리어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탄 비행기에 모든 짐이 나왔지만 제 캐리어만큼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기본적인 캐리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의 공항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헬프 데스크에 접근하기도 전에 저를 찾는 공항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캐리어 때문은 아닐 테고 저는 혹여라도 기계가 처리한 입국 절차에서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 어안이 벙벙해진 채 공항 카운터로 향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한국인 공항 직원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현재 당신의 수화물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니 당신의 캐리어는 진작에 훼손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저희 측 직원이 이에 대해 고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짐들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건가요? 사실 제 캐리어 상태는 원래부터 애매하긴 했습니다. 유럽 공항 직원들은 마치 승객들의 캐리어를 분풀이 샌드백쯤으로 여기는지 시도 때도 없이 캐리어를 던져대거든요. 그래서 제 캐리어는 지퍼도 제대로 안 닫히고 말 그대로 툭 치면 그대로 고장나버릴 것 같은 상태긴 했어요. 그러나 긴급한 일정 탓에 시간이 없었던 저는 이번 여정까지만 캐리어가 버텨줄 것을 기원하며 고장난 캐리어를 억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에서 일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캐리어에는 이번 한국 파견에서 사용할 각종 서류와 장비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제 안일함 때문에 파견을 시작함과 동시에 망할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인 공항 직원은 곧이어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더군요. 손상된 캐리어에 짐을 넣어갈 수는 없을 테니 당신의 호텔까지 캐리어 내부의 내용물을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짐은 24시간 내로 배송될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인 직원은 무슨 말을 해오는 것인가요? 독일에서는 공항 직원이 대놓고 캐리어를 뒤져서 귀중품을 빼가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모르쇠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공항 측은 저를 위해 모든 짐을 호텔까지 배송해주는, 그것도 24시간 내에 배송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장관이 말했던 독일을 아득히 능가하는 국가가 맞았단 말인가요? 저는 그저 완전히 어리빠진 채 계속해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라도까지 향하는 긴 여정을 떠나야 했지만 기차나 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여러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저였기에 이번에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한국은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수준 높은 모습들을 갖추어 놓은 국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평범한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탄 뒤 한국의 평범한 고속도로를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고속도로의 포장 상태나 택시 너머로 보이는 각종 인프라들은 꾸며내고 싶다고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전라도까지 가는 택시 비용은 상당했으나 어차피 출장비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으니 상관없었어요. 그야말로 제겐 공짜 택시인 셈이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택시를 탑승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택시기사는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수많은 해외 경험이 있는 저였지만 택시 기사가 영어를 하는 모습은 일평생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제가 잡은 택시가 공항 택시여도 그렇지 한국의 수준은 제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죠. 제가 전라도에 있는 호텔 주소를 알려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겠지만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대시보드에는 경로, 예상 시간, 심지어 통행료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GPS 방향뿐만 아니라 혼잡 예측, 사고 업데이트, 추천 우회 경로 등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통합되어 있기까지 했기에 저는 그저 까무러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저 세상에서 온 기술력이란 말인가요? 한국의 운전자들은 전국의 도로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부 꿰뚫고 있고 AI가 추천해주는 경로대로 늘 가장 빠르고 원활한 경로만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무리 유럽 최강의 기술 강국인 독일이지만 독일에서조차 이러한 미친 수준의 기술력은 꿈도 못 꾸고 있기에 도로에서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이러한 사고 상황을 알 리가 없던 모든 운전자들이 경로대로 해당 고속도로에 쇄도를 함에 따라 끔찍한 지옥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인지 이러한 상황을 기술력 하나로 애초에 극복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차로에 가까워지자 택시 운전기사는 전방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국가교통관제센터와 직접 연결된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즉시 경로를 다시 계산하여 단 몇 초의 지연 시간으로 대체 경로로 안내하더군요. 경적도 울리지 않았고 혼란도 없었으며 그냥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최첨단의 기술력의 수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놀라움을 느끼며 전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라도에 도착했을 때 제 감정은 거의 공포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독일의 기술력 따위는 진작에 넘은 상황이고 정말로 전 세계의 문명을 뒤흔들 무지막지한 교량 건설 기술력을 개발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달래며 공포심을 진정시킬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다리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침착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국토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진도 해협의 이른바 기적의 다리를 보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도 해협에 다가서자마자 연이어 충격을 느낄 뿐이었죠. 이곳의 자연 조건을 단순히 도전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단어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었고 회색 하늘 아래 물이 끓어오르며 재킷을 찢고 눈에 스프레이를 쏘았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곳에 비교적 온화한 날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진도 해협의 파도는 독일의 북해에서의 최악의 날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격렬하게 들쭉날쭉한 해안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곳은 다리를 건설하기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북해는 이것보다 더 나은 조건임에도 다리를 건설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다리를 건설한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진도해 협의 한계는 그저 극한의 바람과 파도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진도해 해저는 다리 건설의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불안정하고 부드러운 퇴적물과 부서진 화산암 기반이었거든요. 또 수심은 주요 지점에서 50m를 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말뚝박기나 케이슨 공법이 안전하거나 경제적으로 배치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해협은 태풍 골목의 길목에 바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최대 18m 높이의 파도를 던질 수 있는 폭풍과 이쑤시개처럼 크레인을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의 힘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언제든 지구를 흔들 준비가 된 지진 단층이 이 지역을 강타했어요. 분명 이곳에 다리가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방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곳은 말 그대로 절대로 다리를 건설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한국은 도대체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다리를 건설한 걸까요? 독일처럼 이런 곳에 다리를 건설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라도 얻기 때문일까요? 저는 다시금 연구센터로 돌아와 한성민 수석 엔지니어에게 거의 따지듯 질문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우리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다리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의와 생존을 위해 다리를 건설합니다. 그는 이 섬들은 약 3만 명의 주민, 어가세대, 노인 마을 주민,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한 번에 몇 주씩 고립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운행할 수 없는 1년에 100일이 넘는 폭풍우 시즌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그는 임산부가 병원에 도착할 수 없고 심장마비 환자가 불가능한 바람을 뚫고 공수를 기다리던 중 사망하는 등의 처참했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단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곳에 다리를 짓고 싶지 않아요. 한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전한 다리를 말입니다. 한국은 단 한 명의 국민조차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제게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전통적인 기술의 수정된 버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화면에서 보고 나중에 바다에서 본 것은 숨이 멎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의 기초는 단순한 말뚝박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초고강도 복합 케이슨과 골절된 해저를 잡는 지진 연동 조인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앵커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각 세그먼트의 위치는 사람의 추정이 아니라 AI 기반 지리 공간 매핑 시스템을 통해 결정되어 물살의 변화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배치를 수정했어요. 설치 선박은 조선업에서 차용한 자이로스코프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이 부풀어 오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더군요. 그리고 각 조인트, 각 플레이트는 모듈식 교체를 위해 설계되었는데 필요한 경우 세그먼트별로 완전히 닫히지 않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교량 건설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이고 천재적인 공법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힌 채 한성민 엔지니어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별로 놀랄 것도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을 시작하더군요. 당연하죠. 이곳의 극악의 자연 조건들을 좀 보세요. 평범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곳에 다리는커녕 말뚝조차 못 박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없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후발주자임에도 기존의 강대국들을 전부 추월한 이유죠. 한국은 일단 해보고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론을 깨부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해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다리는 자존심을 위해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외국인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허영심 많은 프로젝트도 아니었죠. 폭풍이 오랫동안 찢어놓았던 삶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한 섬에 사는 어머니가 제때 의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다리였습니다. 학교가 먼 꿈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 마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고향에 남기를 선택한 어부, 한국은 자랑할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유럽처럼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찌들어 돈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가 아닌 생명과 인간의 기본권,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기에 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죠. 독일은 옛 명성을 들이밀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현실은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져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진정으로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린 날은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이 무엇을 건설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날은 자연이 최악의 상황을 던진 날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시속 210km가 넘는 바람이 불고 4층 건물보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 진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대교 아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안전한 전망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자연의 힘 앞에 한국이 건설한 다리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당연했죠. 그 어떤 기술력이 총동원되어도 이 정도의 극한의 바람과 파도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폭풍이 아무리 거세져도 한국이 건설해 놓은 교량은 움찔하지도 않더군요. 바람이 나무를 반으로 구부리고 기둥에 표지판을 찍고 낚싯배를 장난감처럼 바위에 부딪히게 만들었지만 다리는 마치 폭풍이 성가신 바람에 불과한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 차량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다리는 강하게 버티고 병자와 좌초자를 대피시키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급히 대피시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실성한 듯 웃고 말았습니다. 유럽이라면 우리는 분명 아주 다른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겠죠. 독일 다리 위에 이런 폭풍이 몰아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국은 애초에 강풍이 처음 예보되자마자 다리를 폐쇄했을 것입니다. 폭풍이 다리를 무너뜨리자마자 쓸모없게 펄럭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표지판이 바람에 날아다니고 있겠죠. 드레스덴 근처의 엘베 다리만 해도 경미한 홍수로 지지대가 손상되어 거의 1년 동안 폐쇄된 적이 있어요. 또는 단 한 번의 폭설로 낡은 매트리스처럼 처진 프랑스 북부의 강철다리, 관절 이음부에 얼음이 쌓이면서 무너진 네덜란드의 작은 강 다리 등 유럽이 만든 다리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저 한국의 평범한 기술력이 들어간 교량 하나가 대부분의 유럽 다리가 3초 만에 무너지는 조건 하에서조차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다시금 한성민 엔지니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설명을 듣게 되죠. 한국이 건설한 다리의 기둥은 그저 두꺼운 콘크리트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반 깊숙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풍으로 인해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내부에는 거대한 쿠션처럼 작동하는 충격 흡수기가 있어 파도와 돌풍의 힘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물의 힘 대부분이 부딪히지 않고 그 아래로 지나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한국이 지은 다리는 자연과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죠. 정말 천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인간은 자연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연의 힘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흘릴 수 있도록 설계했던 거였어요. 덕분에 한국이 사람들을 위해 건설한 다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도에 사는 7살 소녀는 고열로 인해 숨도 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헬리콥터는 이런 극한의 날씨에는 날 수 없었기에 유일한 희망은 다리를 건너 폭풍을 견뎌내는 구급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건설한 다리는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했고 소녀는 본토 병원에 도착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건설하는 다리를 더 이상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건설하는 것은 생명줄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돈과 경제적 이익 이상에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도 잠시 저는 이 다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다리를 볼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껴서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다리에 걸려있는 속도 제한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 한성민 수석 엔지니어를 찾아가 다시금 따지듯 질문 공세를 퍼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올 뿐이더군요. 간단합니다. 다리 곳곳에 있는 센서는 풍속, 온도, 차량 무게, 발로 느낄 수 없는 작은 진동까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AI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면 AI는 자동으로 속도 제한을 조정하여 도로의 디지털 표지판에 업데이트를 게시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여 유지보수팀을 파견하기까지 하고 있고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크고 비싼 수리로 전환되기 전에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저는 이젠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앞서 있는 국가란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한국과 독일의 현격한 기술 격차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기절초풍한 채로 황급히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을 만한 미친 기술을 개발한 상태였고, 저는 하루빨리 이 소식을 알릴 의무가 있었거든요.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은 고위관리, 엔지니어, 고문들로 가득 찼는데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국토부 장관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국의 다리는 분명 화려하지만 궁극적으로 유럽의 경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한 태도였죠. 저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대교와 이 대교를 강타한 폭풍, 그리고 그 후 단단하게 서 있는 다리의 사진을 손대지 않은 채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공유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모든 교량은 시속 250km의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현대사에서 기록한 어떤 폭풍보다 강력한 강도입니다. 최대 18m 높이의 파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지지 기둥은 유럽에서는 엄두조차 못 내는 깊이의 안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정밀도요? 각 구간은 5cm 미만의 오차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지난 10년간 시도된 유럽의 어떤 프로젝트보다 40% 더 빠르고 30% 저렴하게 완료되었어요. 이래도 한국을 무시할 겁니까?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어색하게 기침을 하더군요. 다른 남자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찡그렸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숫자들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게 들리네요. 저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교량 건설에 제 커리어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발표는 그러한 제 커리어를 전부 부정하는 것 같이 들리네요. 저는 그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의 다리는 진짜일 뿐만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는 뒤처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참이나 말이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드레스덴의 엘베다리요? 시속 130km의 풍속조차 버티지 못합니다. 마인츠 근처의 라인다리요? 얼음 축적이 관절 이음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매년 겨울마다 위험의 이유로 임시 폐쇄됩니다. 이게 독일, 그리고 유럽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안 그래도 뒤처진 상황에 더더욱 뒤처지며 고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풍을 뚫고 지나간 구급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를 놓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었던 소년, 매일 본토에 신선한 어획물을 배달할 수 있어서 수입을 2배로 늘려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 어부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 또한 한국이 새로 지은 다리를 처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이건 그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게 바로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는 이유기 때문이죠. 공장과 시장을 연결하고 무역로를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했죠.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바보 국가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돈에 관한 이유는 적어도 한국의 이유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보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던 거예요. 이 다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국민이 단절되고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건설했습니다. 배려와 의무의 행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처음부터 돈을 좇는 것보다 더 많은 존경과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효율성, 숫자, 계약을 위해 다리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람들을 위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것이죠. 정말로 한국은 올바른 이유로 옳은 일을 함으로써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브리핑룸에서만 해도 그렇죠. 한국이 엄청난 기술력을 개발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프로젝트를 맡기는 대형 계약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막대한 규모의 수주 비용을 내걸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사람을 돕기 위한 이타적인 기술력을 개발했음에도 본의 아니게 이러한 기술력을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대형 프로젝트 제안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십 년 동안 취약하고 낡은 인프라로 고군분투하던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불렀던 것을 조용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한국에 줄을 서며
즉각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해 오기 시작했거든요. 각국은 한국의 교량 설계, 인공지능 시스템, 건설 방법을 원했습니다. 결국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항구 전체가 침몰했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해상장벽 교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오래된 다리를 자랑스러워하던 영국도 조수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입은 취약한 해안 연결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주문 쇄도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되는 수익은 엄청났지만 한국은 돈 이상의 세계의 신뢰라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한때 외국 기술의 소비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존해야만 하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선진국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상황에서마저 더욱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야말로 종잡을 수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더더욱 놀라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부유한 국가들의 기술력을 수출하기도 했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튼튼한 다리는 반드시 필요했던 가난한 국가들에도 저렴한 가격의 다리를 건설해주기로 결정하며 인류애를 실천했거든요. 지속적인 거친 바다로 인해 아이들이 몇 주 동안 학교를 결석하기도 했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폭풍으로 무역이 끊긴 후 시장이 텅 비어있던 동남아시아의 한 홍수 취약 지역에서도 한국의 전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화려한 마케팅 캠페인이 아닌 조용한 헌신으로 답할 뿐이었죠. 한국은 현지 상황을 연구하고 자연과 함께 작용하는 다리를 설계하기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념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줄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은 다리 건설을 통해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기 위해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국민들 중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발했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부와 명성, 그리고 더 큰 무언가, 즉 세계인의 존경과 감사를 얻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한국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다리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신뢰와 희망, 가능성의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먼저 건설할 때 경제적 이익만 좇는 속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